마침내 로지오스는 공시를 통해 자신들이 해안해운의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되었음을 선언했다. 여의도는 발칵 뒤집혔다. 마이다스의 손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온 것이다. 해안해운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새로운 대주주의 참석을 요구했다. 언론은 이사회장 입구에 진을 쳤다. 그들은 마침내 마이다스의 얼굴을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강태준 역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68층 펜트하우스 사무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여의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로고스, 로고스. 도대체 어떤 놈들이기에 이따위 짓을 벌이는 거지? 정체가 파악되는 대로 묻어버릴 준비해. 그의 비서는 태블릿 PC로 이사회장 앞에 생중계 영상을 띄웠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표가 직접 온다고 합니다. 그동안 대리인으로 내세웠던 늙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진짜가 온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한 곳을 향했다. 롤스로이스나 마이바흐가 아니었다. 평범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구두가 아스팔트를 밟았다. 카메라는 그 인물의 얼굴을 잡기 위해 미친 듯이 줌을 당겼다. 그리고 그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다. 강태준의 사무실에 있던 거대한 8K 텔레비전 화면 가득 익숙하지만 낯선 얼굴이 떠올랐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값비싼 명품 대신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 그녀의 눈빛은 3년 전 이혼 법정에서 보았던 그 무표정함과는 달랐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예리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지수였다. 강태준은 숨을 멈췄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위스키 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다. 호박색 액체가 값비싼 페르시아 카펫을 적셨지만 그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의 모든 시선은 화면 속의 여자, 자신이 돈 몇 푼에 내쫓았던 바로 그 아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저게? 비서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떨렸다. 기자들은 처음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곧 누군가 소리쳤다. 윤지수, 재경그룹 강태준 회장의 전 부인이다. 그 순간 플래시가 폭탄처럼 터졌다. 속보, 마이다스의 손 로고스의 진짜 주인은 강태준 회장의 전 부인 윤지수. 충격, 버림받은 아내, 3년 만에 기업 사냥꾼이 되어 돌아오다.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바뀌었다. 지수는 수백 개의 카메라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시끄러운 시장을 지나는 사람처럼 무심하게 로비를 가로질러 이사회장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였다. 강태준의 사무실은 지옥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그는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화면 속에서 이사회장에 들어선 지수가 해안해운의 늙은 이사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왔다. 안녕하십니까. 로고스의 대표 윤지수입니다. 해안해운의 비효율적인 경영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순간 강태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하지만 그 그림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이성은 분노에 잠식당했다. 그 해외 프로젝트의 붕괴, 그 치명적인 정보 유출, 로고스의 귀신 같은 공매도, 그리고 이제 그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해안해운의 인수까지. 이 모든 게.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다. 그는 이것을 천재적인 재무 분석가의 전략적 행보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이것을 자신에게 버림받은 여자의 처절한 복수극으로 받아들였다. 감히 내까짓게 나를 능멸해? 그의 눈에 비친 지수는 더 이상 멍청하고 순종적이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었다. 복수를 하겠다 이거지. 나, 강태준을 상대로. 그의 자존심은 이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가 자신보다 유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그녀가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정교한 복수극을 꾸몄다고 믿는 것이 그의 정신을 지탱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이 모두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확신했다. 윤지수. 그가 짐승처럼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네가 감히 내 것을 건드려? 내 명예를 더럽혀? 좋아. 네가 그토록 돈에 환장한 년이었다는 걸 내가 잊고 있었군. 넌 내가 던져준 그 돈으로 감히 내게 칼을 겨눈 거야. 그는 그녀가 3년 전 종잣돈이라고 했던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실수가 그녀를 이혼해 준 것이 아니라 그녀를 살려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법무팀, 비서실, 전부 내 사무실로 집합해.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감돌았다. 지금부터 로고스, 그리고 윤지수에 대한 모든 것을 파괴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당장. 강태준은 자신이 버린 아내가 자신을 모욕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몄다고 굳게 믿었다. 그 오만한 착각이 그의 몰락을 재촉하는 가장 강력한 가속 페달이 될 것임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 강태준이 선포한 전쟁은 시작과 동시에 끝났다. 그는 재경그룹의 모든 법무팀과 로비스트들을 동원해 로고스를 압박하려 했다. 언론에 윤지수의 사생활에 대한 흑색 선전을 흘리려 시도했고, 거래은행들에게 로고스의 신용 한도를 막으라고 압력을 넣었다. 그러나 그의 방식은 구시대적이었고 윤지수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로고스는 빚이 없었다. 윤지수는 재경그룹의 방식, 즉 막대한 레버리지를 이용해 몸집을 불리는 방식을 혐오했다. 그녀는 철저히 자신들의 자본금 안에서 움직였다. 은행이 돈줄을 막으려 해도 막을 돈줄 자체가 없었다. 언론은 이미 재경그룹의 해외 프로젝트 비리, 스캔들로 강태준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다. 오히려 마이다스의 손이 된 전 부인의 이야기는 대중의 흥미를 자극하는 가십거리일 뿐 그녀의 평판에 흠집을 내지 못했다. 강태준의 발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그의 비이성적인 공격을 지켜본 채권단은 그가 재경그룹을 회생시킬 능력이 없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그들은 더 이상 만기 연장을 논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즉각적인 부채 상환 혹은 자산 매각을 통한 청산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8천억 원의 손실은 시작에 불과했다. 연쇄적으로 터지는 단기 채무의 압박이 강태준의 목을 조여왔다. 재경그룹의 이사회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은 강태준이라는 침몰하는 배와 함께 가라앉을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강태준 몰래 그들 중 가장 연장자인 원로 이사를 내세워 로고스의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것은 구조 요청이라기보다는 항복 선언에 가까웠다. 그들은 강태준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조건으로 로고스가 재경그룹을 인수해 주기를 간청했다. 윤지수는 그들의 비굴한 제안을 받았다. 그녀는 3년 전 남편의 서재에서 경영 리스크를 경고했다가 무시당했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때 이 이사들은 강태준의 옆에서 함께 웃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제안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재경그룹의 강태준 회장에게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다. 구조조정 협의를 위해 로고스 본사에서 뵙기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회동 요청이 아니라 소환장이었다. 강태준은 메시지를 받은 태블릿 PC를 벽에 집어 던졌다. 오라가라 해. 감히 윤지수 따위가 나를. 그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채권단이 제시한 최종 시한이 48시간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가 윤지수를 만나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 재경그룹은 법정 관리를 신청해야 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는 최악의 패배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았다. 목적지는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가 아닌 강북의 허름한 오피스텔 단지였다. 그녀가 미리 준비해둔 작은 피난처였다. 택시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지수는 눈을 감았다. 5년의 시간이 악몽처럼 지나갔다. 이제 그녀는 깨어날 시간이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68층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서늘하고 인공적이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병풍처럼 펼쳐 보였지만 그 눈부신 전경조차도 이 방의 냉기를 덜어내지 못했다. 방 안의 모든 것,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부터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소파까지 모든 것이 강태준의 취향을 반영했다. 그것은 부유했지만 온기가 없었다. 로비는 조용했지만 분주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각자의 모니터에 집중한 채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아무도 회장님의 방문에 고개를 들거나 아첨하지 않았다. 강태준은 이곳의 공기가 자신이 알던 기업의 공기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이곳에는 권위나 의전이 없었다. 오직 효율과 실적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윤지수는 맞은편에 앉은 남자, 이제 곧 전남편이 될 강태준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곁에는 재경그룹 법무팀의 최고 에이스들이 배석해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국선 변호사와 다름없는 초라한 변호사 한 명뿐이었다. 이것 또한 태준이 의도한 연출의 일부였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확인시키고 싶어 했다. 그는 통유리로 된 회의실로 안내받았다. 윤지수가 먼저 와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고 서 있었다. 3년 전과 같은 네이비색 정장이었지만 이제 그 옷은 그녀의 권위를 상징하는 갑옷처럼 보였다. 그녀는 태준이 들어오는 소리에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나 기쁨,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냉정한 평가자의 시선만이 존재했다. 그래서 이게 전부인가? 강태준이 두꺼운 합의서 파일을 테이블 위로 밀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유리와 강철처럼 차가웠다. 그는 값비싼 실크 넥타이를 살짝 고쳐매며 노골적인 경멸감을 드러냈다. 더 요구할 것은 없고, 예를 들면 이 집의 절반이라든가 내 주식이라든가.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네요, 강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앉으시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차분하게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난 몇 주 동안 체중이 현저하게 줄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다. 아니요.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혼만을 원합니다. 강태준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자리에 앉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오만함으로 허세를 부리려 했다. 이게 다 내 복수극이었나, 지수야? 인정하지. 네가 이겼어. 꽤 인상적인 쇼였어. 3년 만에 이 정도 무대를 꾸미다니. 내가 널 너무 과소평가했군. 그녀의 대답은 태준의 변호사들조차 놀라게 했다. 그들은 재경그룹 안주인의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수조원대의 재산분할 전쟁을 예상했었다. 하지만 윤지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미술품 컬렉션, 제주도 별장, 심지어 그녀 명의로 되어 있던 차까지. 그녀는 빈손으로 나가기를 자처했다. 지수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복수요? 강 회장님. 당신은 아직도 이 모든 일이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강태준은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혹은 그녀의 어리석음을 비웃듯이 웃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5년간 내 아내로 살았던 대가가 고작 이혼 서류 한 장이라니. 지수야, 넌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멍청하거나 아니면 네가 숨기고 있던 죄가 생각보다 훨씬 더 컸던 모양이군. 아니면 뭐지? 태준이 비웃었다. 넌 나한테 버림받았고 모욕감을 느꼈겠지. 그래서 네가 가진 모든 걸 이용해서 날 무너뜨리려 한 거 아닌가? 솔직히 말해, 그럼 내가 널 용서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회유와 협박, 그리고 과거의 감정을 이용한 조작, 재경을 살려줘. 이 모든 건 내 실수였다고 치지. 내 능력이 필요해. 다시 내 옆으로 돌아와. 우리가 함께라면 이 위기 극복할 수 있어. 난 네가 저지른 이 모든 일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것은 강태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제안이자 최악의 모욕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가 자신을 원한다고, 자신의 용서를 갈망한다고 믿었다. 지수는 그를 몇 초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엷은 경멸인지 연민인지 모를 미소가 스쳤다. 용서라고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군요. 그는 그녀가 유책 배우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했지만 증거는 없었다. 그가 그녀에게 질렸다는 것이 이혼의 유일한 사유였다. 그녀는 그의 야망을 채워줄 만큼 화려하지도 그의 권력에 순종적이지도 않았다. 특히 최근 1년간 그녀는 그의 경영 방식에 대해 감히 조언을 하려 들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로고스의 인수 제안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재경그룹의 내부 회계 감사 자료였다. 강태준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이사회가 로고스에 넘긴 그의 모든 비리가 담긴 항복 문서였다. 네가 나에게 경고했던 그 빌어먹을 해외 건설 프로젝트 말인가? 태준이 그녀의 생각을 읽었다는 듯이 비아냥거렸다. 넌 재무제표가 뭔지는 알아? 내가 수천억을 움직일 때 넌 고작 백화점에서 카드나 긁고 있었잖아. 네가 뭘 안다고 감히 내 결정에 토를 달아. 당신은 나에게 복순이 용선이 하는 감정적인 단어들을 쓰고 있지만 지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지금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외 프로젝트에서 날린 8천억 원. 이건 실수가 아니라 당신의 독단적인 경영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당신은 모든 반대 의견을 무능으로 치부했죠. 그녀가 화면을 넘겼다. 이건 당신이 숨겨둔 차명 계좌와 쉘 컴퍼니 목록입니다. 당신은 그룹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이건 무능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강태준 씨.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사회가 그를 완벽하게 배신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가 감히 나를.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무시했던 그 조언이 단순한 직감이 아니었음을 기억했다. 그것은 그녀가 밤을 새워가며 분석한 수십 개의 데이터와 시장 동향 보고서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녀는 MBA를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태주는 그녀의 이력서를 결혼식 날 불태우듯 무시했다. 그에게 아내는 트로피여야 했지 조언자가 아니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당신이 무시했던 사실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했을 뿐입니다. 지수가 일어섰다. 그녀는 무너져 내린 남자를 위해서 아래로 내려다보았다. 3년 전 그가 펜트하우스에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던 바로 그 시선이었다. 당신은 재경을 살려달라고 했죠. 하지만 로고스는 부실 기업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고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전략적 비전이 전무하며 회계가 불투명한 기업에는 단 한 푼도 투자할 수 없습니다. 태준의 개인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다. 강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위자료라고 생각하십시오. 변호사는 차마 그 액수를 입에 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다. 그녀가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당신은 내가 돈에 미친 여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은 틀렸어요. 당신은 돈과 권력을 혼동했지만 나는 그것들을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내가 당신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안 돼, 안 돼, 지수야, 윤지수. 그가 다급하게 그녀를 불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열고 비서에게 말했다. 강태준 회장님, 가십니다. 지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다. 액수는 터무니없었다. 재경그룹 회장의 아내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라고는 믿을 수 없는, 이 펜트하우스의 한 달 관리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가해지는 모욕이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거절했다. 재경그룹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을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끊어버렸다. 윤지수의 거절은 단순한 투자 거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준의 제국에 내려진 공식적인 사망 선고였다. 로고스와의 협상 결렬 소식은 48시간의 시한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가 여의도 빌딩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도착하기도 전에 정보는 이미 채권단 전체에 퍼져나갔다. 마이다스의 손이 재경그룹을 회생 불가로 판정했다는 사실은 시장의 마지막 남은 일말의 기대감마저 증발시켰다. 강태준은 의자의 등을 깊숙이 기댔다. 그는 그녀가 분노하거나 울거나 최소한 모욕감에 떠는 모습을 기대했다. 그것이 그가 이 지루한 연극을 끝내는 방식이었다. 어때? 네 5년의 가치로는 충분한가? 아니면 이것도 너무 많나? 결국 넌 내 돈을 보고 결혼한 거니까.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일이 터졌다. 재경그룹의 주거래 은행을 포함한 모든 채권단이 일제히 대출금 회수, 백런을 선언했다. 그들은 더 이상 강태준의 허세나 재경의 이름값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윤지수의 냉정한 숫자를 믿었다. 로고스가 거부한 기업은 썩었다는 증거였고 그들은 썩은 배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리는 쥐떼처럼 움직였다. 강태준은 손쓸 틈이 없었다. 그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변호사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사이 재경그룹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거대한 제국은 단 하루 만에 현금 유동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수만 명의 직원 급여, 협력업체 대금 지급, 그 모든 것이 멈췄다. 재경그룹이라는 거대한 심장이 멎었다. 그의 말이 공허하게 울렸다. 돈을 보고 결혼했다. 그것은 태준이 그녀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장 오래된 무기였다. 그녀가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유망한 금융 분석가였고 그는 야심찬 후계자였다. 그는 그녀의 총명함에 끌렸다고 말했지만 결혼 후 그는 그녀의 모든 지적 활동을 억압했다. 그날 오후 4시 재경그룹은 공식적으로 법정 관리,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사실상의 파산 선언이었다. 강태준은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단어를 자신의 입으로 발표해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그 기회마저 박탈당했다. 이사회는 그를 긴급 해임하고 법정 관리인을 내세웠다. 그는 자신이 세운 왕국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쫓겨났다. 지수는 수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메말라 있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불꽃이 타고 있었다. 아니요, 태준 씨, 당신은 틀렸어요. 난 단 한 번도 당신 돈을 원한 적이 없어요. 언론은 승냥이 떼처럼 달려들었다. 어제까지 한국 경제의 거인이라 불리던 강태준은 하룻밤 사이에 제국을 무너뜨린 오만한 독재자가 되었다. 그의 불법 비자금, 횡령,
배임 혐의가 연일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윤지수가 6장에서 제시했던 바로 그 범죄 목록들이었다. 검찰도 움직였다. 더 이상 그들을 막아줄 정치적 방패막이나 자본의 힘은 존재하지 않았다. 검찰은 법정 관리 신청과 동시에 강태준을 긴급 체포했다. 혐의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그가 드나들던 본사 로비가 아닌 서초동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게 되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지만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공허했다. 거짓말, 그가 소리쳤다. 그럼 왜 이 돈은 받는 거지? 마지막 자존심인가? 아니면 이걸로 뭘 할 생각인데? 작은 카페라도 차리게? 6개월 안에 망할 게 뻔하지만 몇 주 후 그는 구속 수사를 받다가 병보석으로 잠시 풀려났다. 그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 그의 모든 개인 자산은 채권단에 의해 압류되거나 검찰에 의해 동결되었다. 그가 유일하게 돌아갈 수 있는 곳, 하지만 이미 그의 것이 아닌 곳, 바로 그 68층 펜트하우스였다. 지수는 수표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그녀의 동작은 침착하고 우아했다. 그녀는 그 수표를 자신의 낡은 핸드백 안에 넣었다. 그 핸드백은 그녀가 결혼 전부터 사용하던 것으로 태준이 수십 번이나 버리라고 소리쳤던 것이었다. 이건 당신 말대로 꽤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문은 열려 있었다. 법원 집행관들이 다녀간 후였다. 그가 들어선 현관에는 그가 3년 전 윤지수에게 던져주었던 것보다 훨씬 더 모욕적인 빨간 딱지, 압류물 표목가 붙어 있었다. 집안의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그가 아끼던 이탈리아 디자이너의 소파, 수억 원을 호가하던 미술작품, 그의 권위를 상징하던 거대한 원목 책상까지 모든 것 위에 붉은색 종이가 나붙어 있었다. 그것들은 더 이상 그의 소유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변호사도 황급히 따라 일어섰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다. 자신이 5년간 갇혀 살았던 이 거대한 유리 감옥. 그녀는 이곳에서 단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눈부셨다. 하지만 그 불빛 중 어느 하나도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 돈, 명예.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하고 지키려 했던 아버지의 유산, 레가시를 그는 자신의 손으로 완벽하게 파괴했다. 다음 날 오후, 강태준은 여의도에 있는 로고스의 사무실로 향했다. 재경그룹의 화려한 본사와 달리 로고스는 국회의사당이 내다보이는 평범한 상업용 빌딩의 3개층을 사용하고 있었다. 입구에는 로고스라는 작은 명패 외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적의 심장은 이렇게나 초라하다는 사실에 더욱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윤지수가 로고스 사무실에서 했던 말의 의미를. 나는 당신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그녀가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망설임이 없었다. 태주는 그녀의 그 당당한 뒷모습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그녀가 패배자의 모습으로 눈물 흘리며 떠나기를 바랐다. 윤지수, 그녀는 복수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다. 그녀는 그가 감이라고 불렀던 무모함의 리스크를 데이터로 증명해 보였을 뿐이다. 그는 윤지수가 돈에 미쳐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 그녀가 멈춰섰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다.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내 이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
넌 바닥을 기게 될 거고 결국엔 내게 다시 돌아와 빌게 될 거다. 그는 그녀가 이혼 법정에서 보였던 그 차가운 미소의 의미를 떠올렸다. 종잣돈. 그녀는 그 돈으로 복수를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자신의 가치를, 그가 짓밟았던 자신의 지성을 증명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의 저주와도 같은 말이 그녀의 등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그녀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그녀는 어깨를 폈다. 통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가늘었지만 부러지지 않을 듯 꼿꼿했다. 펜트하우스의 전기가 끊겼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꺼지고 방 안은 도시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어둠에 잠겼다. 강태준은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파산했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한 여자에게 완벽하게 오판당하고 지성으로 패배했다는 사실이 더욱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경멸했던 그 여자가 자신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경영자이자 전략가였다는 사실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인정해야 했다. 그것이 그가 받은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이혼한 지 정확히 3년이 지났다. 강태준의 제국이 무너진 지는 반년이 채 되지 않았다. 한때 한국 경제의 상징이었던 재경이라는 이름은 이제 법정 관리 서류 속에서나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시장의 관심은 더 이상 몰락한 영웅에게 머무르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신화, 로고스의 윤지수를 주목하고 있었다. 당신은 내가 왜 이 돈을 받았는지 궁금해했죠? 지수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 끝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당신은 이걸 위자료 혹은 모욕이라고 했지만 난 이걸 다르게 부를 거예요. 그녀는 이제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별명을 넘어섰다. 그녀는 여의도 금융가에 보이지 않는 지배자, 가장 냉철한 전략가로 통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시장의 흐름을 바꾸었고 그녀의 자본은 산업 지도를 재편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그토록 과시했던 부와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그것을 과시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강북의 낡은 오피스텔에 살지 않았다. 로고스 본사가 입주한 여의도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의 최상층이 그녀의 거처였다. 하지만 그곳은 강태준의 68층 펜트하우스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값비싼 미술품이나 화려한 가구 대신 그곳은 거대한 도서관이자 데이터 센터였다. 벽면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으로 채워져 있었고 방 한쪽은 24시간 돌아가는 서버의 소음으로 가득했다. 태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헛소리야? 로고스의 임직원들은 그녀가 또 다른 거대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재경그룹이 해체되면서 시장에 쏟아져 나온 알짜 자산들을 헐값에 사들이거나 혹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녀의 능력이라면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을 넘어 세계적인 거물이 되는 것도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지수는 그제야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이건 종잣돈 시드머니예요, 강 회장님. 그러던 어느 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바로 그날로부터 정확히 3년이 되던 날 아침이었다. 윤지수는 로고스의 핵심 임원 5명을 그녀의 사무실로 긴급 소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마침내 프로젝트 오메가라 불리던 해외 시장 진출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 기대했다. 종잣돈. 그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종잣돈? 내까짓게 뭘 할 수 있다고. 지수는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얇은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다. 다들 앉으세요. 오늘 여러분을 부른 것은 로고스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의 최고 전략 책임자, CSO이자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박 팀장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대표님, 드디어 프로젝트 오메가를 실행하시는 겁니까? 미국 시장 진출 말입니다.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이죠. 지수는 말을 마쳤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었다. 그녀는 그의 삶에서 완벽한 타인이 되었다. 그녀는 다시 몸을 돌려 묵직한 원목문을 향해 걸어갔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 단호해서 회의실의 기대감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녀는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복잡한 재무제표나 M&A 전략서가 아닌 로고스의 현재 자산 목록이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로고스에 대한 내 소유 지분 전량을 매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개인 자산 역시 함께 청산할 겁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육중했지만 지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소리로 들렸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68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핸드백 속의 수표를 만지작거렸다. 모욕적인 액수였지만 상관없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었다. 필요한 것은 시작이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임원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청산. 그것은 파산과 동의어처럼 들렸다. 로고스의 재무이사 CFO가 한때 대형은행의 부행장이었던 노신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청산이라니요. 우리가 모르는 치명적인 리스크라도 발생한 겁니까? 외부의 압력이라도. 그의 말은 다른 임원들의 공포를 대변했다. 그들은 로고스가 무너질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대표의 입에서 나온 청산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다. 말도 안 됩니다. 지금이 우리 최고 전성기입니다. 지금 매각한다는 것은 미래의 이익을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수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당황스럽고 겁에 질린 시선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는 이 유능한 팀원들을 진심으로 아꼈다. 하지만 그들조차 그녀의 최종 목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그들의 동요를 가라앉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1층 로비의 번잡한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재경그룹의 로고가 밝힌 건물을 뒤로하고 햇빛 속으로 걸어나갔다. 강태주는 그녀가 사라진 펜트하우스에서 분노에 차 있었지만 그는 몰랐다. 그는 방금 자신의 가장 유능했던 자산을, 그리고 미래에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적수를 제 발로 내쫓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정하세요. 로고스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외부의 압력도 숨겨진 부채도 없습니다. 재무 상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완벽합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다. 윤지수가 머무는 곳은 한강의 야경이 펼쳐지던 펜트하우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낡은 대학가 근처에 작은 스튜디오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다. 방음이 거의 되지 않아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이웃집의 텔레비전 소리, 창밖으로 들리는 오토바이 배기음이 24시간 내내 희미하게 울렸다. 그렇다면 왜? 박 팀장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이곳의 공기는 68층의 인공적인 서늘함과는 달랐다. 눅눅하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났으며 무엇보다 현실의 냄새가 났다. 펜트하우스의 완벽한 고요함이 죽음을 닮았다면 이곳의 소음은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지수는 지난 5년간의 화려했지만 공허했던 삶보다 지금의 불편한 현실이
훨씬 더 견딜만하다고 생각했다. 내 목표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조용히 말했다. 로고스는 내게 사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증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값비싼 실크 잠옷이나 디자이너의 드레스를 입지 않았다. 그녀의 교복은 회색 후드티와 편안한 트레이닝 바지였다. 그녀는 체중이 더 줄었지만 퀭하던 눈빛은 사라졌다. 대신 그녀의 눈은 수십 개의 모니터 차트를 동시에 꿰뚫어 볼 듯 날카로운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애도하지 않았다. 그녀는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3년 전 모욕적인 수표 한 장을 들고 나왔던 그날을 떠올렸다. 강태준 씨는 내 분석을 무시했고 내 지성을 짓밟았죠. 그는 나를 돈이나 밝히는 장식품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분석이 옳았다는 것을, 그가 무시했던 그 전략들이 실제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임원들을 바라보았다. 그가 모욕으로 던져준 그 종잣돈으로, 그가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던 방식으로, 그가 숭배했던 방식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내 목표였습니다. 바이트 시큐리티도, 해안해운도, 재경의 몰락을 예측했던 공매도도 모두 그 증명의 과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재경그룹의 안주인이었던 윤지수가 그저 운 좋게 신데렐라가 된 여자라고 생각했다. 강태준 역시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진짜 이력서를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MBA를 취득했으며 특히 기업 리스크 관리와 가치 평가 부문에서 수석을 차지했던 인재였다. 임원들은 그제야 그녀가 지난 3년간 벌여온 일들의 본질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지성이 오만함과 벌인 처절한 싸움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그런 배경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그는 여자가 똑똑하면 피곤해. 당신은 그냥 내 옆에서 아름답게 웃기만 하면 되라는 말로 그녀의 지성을 억눌렀다. 그녀가 제시했던 재무 분석 보고서들은 태준의 서재에서 단 한 번도 펼쳐지지 못한 채 먼지만 쌓여갔다. 그는 그녀의 통찰력을 위협으로 혹은 귀찮은 잔소리로 치부했다. 그리고 그 증명은 끝났습니다. 강태준은 파산했고 로고스는 승리했습니다. 나는 내 능력과 독립성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이 돈은 더 이상 내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재무이사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물었다. 하지만 대표님, 이 막대한 부를, 이 권력을 그냥 포기하시겠다는 겁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수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려 놓는 것뿐입니다. 이 돈은 수단이었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수단으로 마지막 목적을 이룰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모욕으로 던져준 그 수표. 지수는 처음 며칠간 그것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 했다. 그것은 그녀의 5년을 헐값으로 매긴 낙인이었다. 하지만 분노가 가라앉아 차가운 이성이 고개를 들었다. 이것은 모욕이 아니었다. 그녀가 말했듯이 이것은 종잣돈이었다. 그녀의 발표는 즉각 시장에 유출되었다. 윤지수 대표, 전자산 매각 선언. 여의도는 발칵 뒤집혔다. 사람들은 그녀가 미쳤거나 혹은 로고스가 사실은 거대한 사기극이었다고 수군거렸다. 주식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하지만 지수는 그 모든 소음의 중심에서 완벽한 평온을 유지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고 이제 마지막 장을 쓸 시간이었다. 윤지수의 전 자산 매각 선언은 여의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강타했다. 뉴스는 24시간 내내 그 소식을 떠들었다.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재경그룹이라는 거대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 마이다스의 손이라 불리던 여자가 왜 스스로 왕좌에서 내려오려 하는가. 그녀는 자신의 이름인 윤지수를 전면에 내세울 수 없었다. 재경그룹과 엮이는 순간 그녀가 하려는 모든 일은 방해받을 것이 뻔했다. 그녀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유령 회사와도 같은 작은 투자 자문사를 설립했다. 그녀는 그 회사의 이름을 로고스라고 지었다. 이성과 논리, 강태준의 제국을 지배하는 충동적이고 오만한 감성과는 정반대에 있는 단어였다.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로고스 내부에 심각한 회계 부정이 발견되었다. 윤지수가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 강태준의 보복이 두려워 해외로 도피하려는 것이다. 심지어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꾸민 사기꾼이었으며 이제 돈을 들고 잠적하려 한다는 가장 자극적인 루머까지 돌았다. 로고스가 투자했던 기업들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쳤다. 그녀의 오피스텔은 사무실이기도 했다. 값싼 접이식 책상 위에는 방의 크기와 어울리지 않는 최고 사양의 컴퓨터 본체와 세대의 4K 모니터가 놓여 있었다. 수표로 받은 돈의 절반 이상이 이 장비들을 구입하는 데 쓰였다. 그녀의 전쟁터였고 그녀의 무기였다. 시장의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로고스 측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다. 윤지수 대표가 모든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그녀는 강태준이 비웃었던 것처럼 카페를 차릴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지난 석 달간 시장의 데이터를 샅샅이 훑었다. 거대 기업들이나 큰손들이 주목하는 화려한 우량주가 아니었다. 그녀가 찾은 것은 시장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파산 직전의 작은 기술주들이었다. 기자회견장은 서울 시내 특급 호텔의 가장 큰 그랜드 볼룸으로 잡혔다. 그녀의 등장을 기다리는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방송국 중계 카메라들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신경전을 벌였다. 공기는 기대와 의심, 그리고 흥분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로고스의 임원들은 창백한 얼굴로 행사장 한편에 서 있었다. 그들조차 그녀가 자산 매각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잿더미 속에서 진주를 찾는 일에 능숙했다. 그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기업들의 공시, 자료, 특허 목록, 재무제표의 각주까지 파고들었다. 그녀의 분석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술의 본질적인 가치와 시장의 잠재적 흐름을 읽어내는 일이었다. 그녀가 연단에 섰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플래시가 다시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안녕하십니까? 로고스 대표 윤지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랜드 볼룸 전체를 명확하게 울렸다. 지난 며칠간 저의 결정으로 인해 시장에 큰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한 기자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대표님, 정말 모든 자산을 매각하시는 겁니까? 왜죠? 로고스가 파산 직전이라는 루머가 사실입니까? 마침내 그녀의 레이더에 한 회사가 걸려들었다. 바이트 시큐리티라는 이름의 작은 데이터 보안 업체였다. 3년 연속 적자에 상장 폐지 경고까지 받은 상태였다. 주가는 휴지 조각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수는 그들이 보유한 특허 하나에 주목했다. 양자 암호화와 관련된 원천 기술이었다. 아직 상용화는 멀었지만 오지 이후의 통신 시장에서 핵심이 될 기술이었다. 지수는 그 기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로고스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합니다. 루머는 사실이 아닙니다. 네, 저는 로고스 지분과 제 개인 자산 전부를 청산하는 절차를 머이두투 텐페이츠리다 호안트
강태준의 재경그룹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회사였다. 그들은 당장의 수익과 규모에만 집착했다. 하지만 지수는 달랐다. 그녀는 바이트 시큐리티의 경영진이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 유치와 마케팅에 재능이 없다는 것을 간파했다. 그녀는 남은 종잣돈 전부를 걸기로 결심했다. Xác nhận, điều đó đã được xác nhận. Hội trường lại trở nên hỗn loạn. Tại sao? Mục đích là gì? có phải cô đang chạy trốn khỏi Kang Tae-jun không? 이것은 도박이 아니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외과 수술과도 같은 투자였다. 그녀는 로고스의 이름으로 익명 주문을 넣기 시작했다.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아주 조금씩 몇 주에 걸쳐 그들의 주식을 조용히 매집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주식이었기에 그녀의 매집은 순조로웠다. 지수는 손을 들어 소란을 잠재웠다. 여러분, 앉아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그 왜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3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제가 잃은 것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었던 것은 제 목소리였습니다. 마지막 주문을 넣고 엔터키를 누르던 밤, 지수는 모니터에 찍힌 체결 완료라는 메시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펜트하우스에서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그날과는 다른 종류의 해방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로고스에 보이지 않는 대표, 윤지수였다. 그녀는 강태준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녀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았다. 저는 제 분석이, 제 논리가, 제 전략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로고스는 저에게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증명의 도구였습니다. 오만과 감정이 아닌 이성과 데이터에 기반한 경영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창밖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다. 씨앗은 뿌려졌다. 이제 남은 것은 그것이 어떻게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태준의 성벽을 무너뜨리는지 지켜보는 일뿐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다. 그리고 그 실험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이 실험의 결과물인 이 막대한 자산은 저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천억, 어쩌면 조 단위의 일을 그 돈을 단지 증명을 위한 부산물로 치부하다니. 그것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논리가 아니었다. 경제부의 베테랑 기자가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윤 대표님, 그럼 그 자산은 정확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혹시 사회에 환원하실 생각이? 모든 카메라가 다시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네, 맞습니다. 지수가 대답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재단 설립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재단이요? 어떤 재단입니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강남의 스카이라인은 몇 개의 건물이 더해지며 그 화려함을 뽐냈지만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름, 로고스가 투자 업계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그들은 유령처럼 나타나 죽어가던 기업들의 숨을 불어넣고는 막대한 수익과 함께 사라졌다. 제 전 재산, 로고스 매각 대금과 모든 개인 자산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이 재단에 기부할 것입니다. 시작은 바이트 시큐리티였다. 윤지수가 그녀의 종잣돈 전부를 쏟아부었던 그 작은 보안업체. 지수가 주식을 매집한 지 6개월 후 정부는 차세대 국가 보안망 구축 사업을 발표했고 그 핵심 기술 요건은 바로 바이트 시큐리티가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던 양자 암호화 기술이었다. 그녀의 선언에 장내는 숨을 삼켰다. 전 재산. 그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의 기부였다. 그들은 이제 윤지수가 미쳤거나 혹은 성녀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녀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다음 말을 기다렸다. 주가는 하룻밤 사이에 수십 배로 폭등했다. 시장은 이 무명의 회사가 어떻게 정부 사업의 핵심 파트너가 되었는지 분석하려 했지만 그들은 로고스라는 투자 자문사가 이미 지분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을 겨우 알아냈을 뿐이다. 로고스는 가장 높은 가격에 지분을 대형 통신사에 매각하며 첫 번째 신화를 썼다. 그 재단은 어떤 목적을 위해 쓰입니까?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로고스는 그 자본을 바탕으로 두 번째, 세 번째 투자를 감행했다. 그들의 방식은 동일했다. 시장의 외면을 받는 중소기업, 재무제표상으로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기술 기반 회사들. 지수는 그녀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여전히 회색 후드티를 입은 채 그 기업들의 숨겨진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 재단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지수가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정면의 중계 카메라 렌즈를 꿰뚫었다. 마치 그 카메라 너머에 누군가에게 직접 말하는 듯 했다. 첫째, 기업의 독단적 경영과 회계 부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액 주주와 노동자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공부하는 우수한 금융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기자들은 빠르게 그녀의 말을 받아 적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재경그룹의 몰락 원인을 저격하는 목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로고스가 손대는 기업은 모두 황금이 되었다. 하지만 마이다스의 정체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지수는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늙고 경험 많은 변호사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다. 모든 투자 결정과 전략적 조언은 암호화된 이메일과 대포폰을 통해서만 전달되었다. 마침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왔다. 한 젊은 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대표님, 그토록 위대한 재단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의도의 펀드 매니저들은 로고스의 대표가 전직 국정원 요원일 것이다. 혹은 실리콘밸리에서 은퇴한 전설적인 개발자일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그 누구도 강태준의 버림받은 아내를 떠올리지는 못했다. 윤지수는 그렇게 자신을 완벽하게 숨긴 채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지휘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랜드 볼룸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윤지수는 연단 위에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마이크에 다시 입을 가까이 댔다. 그녀의 입가에는 3년 전 펜트하우스에서 강태준에게 마지막으로 보였던 그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아주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같은 시각 서울의 가장 높은 곳 재경그룹의 회장실에서 강태준은 불쾌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던지고 있었다. 이게 지금 보고서라고 올린 건가? 손실. 내 사전에 없는 단어들만 모아놨군. 그녀는 또렷하고 잔인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1년 전 지수가 경고했던 바로 그 해외 건설 프로젝트의 실패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현지 정부의 정권 교체, 환경 규제 강화, 자재비 폭등, 지수가 예측했던 모든 리스크가 현실이 되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수천억 원이 공중분해되었고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되었다. 재단의 이름은 강태준 재단, The Kang Tae-joon Foundation입니다. 정적, 죄송합니다, 회장님. 현지 상황이 너무 급변해서 담당 임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했지만
태주는 듣고 싶지 않았다. 변명 집어치워. 무능한 놈들. 내가 직접 현장에 갔어야 했는데. 그는 자신의 오만한 결정을 탓하는 대신 부하 직원들의 무능함을 탓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수백 명의 기자들은 방금 들은 단어를 조합하려 했었지만 그들의 뇌는 그 의미를 처리하기를 거부했다. 태준, 그것은 조롱인가? 아니면 용서인가? 아니, 그보다 더한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아이러니였다.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남편의 이름으로 남편이 저지른 죄악을 청소하는 재단을 만들겠다? 뭐라고요? 강태준 재단? 재경그룹이라는 거대한 선박은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태준의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무리한 사업 확장은 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었다. 그는 그룹의 이름값과 자신의 감을 믿고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계속했다. 그에게 리스크 관리란 패배자들이나 하는 소리였다. 침묵이 깨지고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성을 질렀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대표님, 복수입니까? 그를 모욕하기 위한 것입니까? 강태준 회장에 대한 마지막 선전포고입니까? 그는 가끔 이혼한 아내를 떠올렸다. 하지만 경멸과 조롱의 대상으로서였다. 그 여자가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아마 그 푼돈도 다 까먹고 어디선가 설거지나 하고 있겠지. 감히 내 결정에 토를 달았던 주제에. 그는 그녀가 자신의 발밑에서 무릎 꿇고 돌아와 빌기를 바랐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플래시가 폭탄처럼 터졌다. 윤지수는 그 광란의 중심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연단을 지켰다. 그녀의 표정은 모든 임무를 완수한 군인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돈이나 권력이 아님을, 바로 의미를 규정하는 힘임을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강태준의 이름을 빼앗아 자신이 원하는 유산을 영원히 새겨 넣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했다. 강태준은 허름한 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거의 다 식어버린 멀건 국물에 국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68층 펜트하우스에서 마시던 수백만 원짜리 와인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음식이었다. 그는 이제 이마저도 누군가의 동정에 의지해야 하는 처지였다. 어느 날 재경그룹의 전략기획실장이 조심스럽게 새로운 투자 세력에 대해 보고했다. 회장님, 최근 로고스라는 신생 투자사가 매우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수를 고려하던 알파바이오의 경영권을 순식간에 가져갔습니다. 약속된 시간 정각, 윤지수가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장내는 순간적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는 3년 전 해안해운 이사회에 나타났을 때와 같은 짙은 네이비색 정장 차림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수천억 원의 자산을 움직이던 거물이 아니라 마치 학회에 참석한 연구원처럼 보였다. 그녀의 침착함은 이 광란의 현장과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었다. 태주는 코웃음을 쳤다. 로고스? 그게 뭔데?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군. 운 좋게 한두 번 성공한 것 가지고 까부는 거겠지. 그런 잡어들까지 신경 쓸 시간 없어.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지. 당장 다음 인수 대상이나 찾아봐. 강태준 재단, The Kang Ta Jun Foundation. 그는 로고스라는 이름이 바이트 시큐리티 신화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도, 그들이 조용히 재경그룹의 경쟁사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그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과소평가했다. 특히 자신이 버린 아내의 지성을. 식당 주인과 몇 안 되던 손님들이 텔레비전을 보며 수군거렸다. 미친 거 아니야? 저 여자가 왜 강태준 이름을 모욕하려는 거지?
뻔하지 않아? 아니, 어쩌면 아직 사랑하는 건가? 그들의 목소리가 강태준의 귀에는 웅웅거리는 이명처럼 들렸다. 그는 숟가락을 쥔 손을 떨고 있었다. 그날 밤 지수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새로운 모니터를 켰다. 그녀의 자산은 이제 강태준이 모욕적으로 던져주었던 그 돈의 수백 배, 수천 배로 불어나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재경그룹 주가 차트를 띄웠다. 완만하지만 분명한 하락 곡선. 그리고 그 옆에는 재경그룹의 다음 핵심 사업으로 거론되는 네오 모빌리티의 분석 자료를 펼쳤다. 그는 처음에는 그들처럼 생각했다. 모욕, 조롱. 자신이 가진 마지막 것, 그 이름마저 빼앗아 진흙탕에 처박으려는 잔인한 복수라고 생각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그가 그녀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 던졌던 그 수표처럼 그녀도 그의 이름을 이용해 그에게 모욕을 되돌려주고 있다고. 지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눈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재경그룹의 첫 번째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그녀는 그 균열을 어떻게 벌려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기자회견은 끝나지 않았다. 광란과도 같은 기자들의 질문 세례 속에서 윤지수는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흥분한 기자들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텔레비전 화면 너머 이 초라한 식당에서 자신을 보고 있을 단 한 사람을 향해 말하고 있었다. 악몽은 현실이 되는 속성이 있다. 특히 무시당한 경고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현실이 된다. 강태준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 붕괴 소식은 내부 보고서가 아닌 다음 날 아침 9시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터져나왔다. 재경건설 동남아 신도시 프로젝트 전면 중단, 수천억 원대 손실 불가피. 많은 분들이 제 의도를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이것은 복수나 조롱이 아닙니다. 저는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실패와 오만의 상징으로만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었다. 뉴스는 현지 정권에 대한 불법 로비 자금, 부실 공사로 인한 집안 침하, 그리고 환경평가서 조작 혐의까지 연이어 터뜨렸다. 재경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낙하했다. 단 몇 시간 만에 시가총액 수조 원이 증발했다. 강태준이 그토록 경멸했던 윤지수가 2년 전 마지막으로 경고했던 바로 그 프로젝트였다. 태준은 숨을 멈췄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재경그룹 본사 60층의 긴급 대책 회의실. 강태준의 고함이 두꺼운 방음벽을 뚫을 듯 눌려 퍼졌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임원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강태준 회장도 한때는 재능 있고 열정적인 경영인이었습니다. 지수가 말했다. 그는 누구보다 자신의 유산, 레게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유산을 지키는 방식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투명성 대신 밀실 거래를, 리스크 관리 대신 오만을, 그리고 이성 대신 감정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언론에 이 정보를 흘렸나? 현지 관리는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그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최고급 마호가니 테이블이 비명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는 대신 배신자를 찾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경쟁사의 비열한 공작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는 정확했다. 그녀는 그의 가장 깊은 욕망, 유산이라는 단어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 강태준 재단은
그가 남긴 부정적인 유산을 긍정적인 유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앞으로 강태준이라는 이름은 그가 저질렀던 실수, 즉 기업의 불투명한 경영과 탐욕에 의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돕는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재무 담당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 현지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기존의 모든 계약이 무효화되었습니다. 이미 투입된 자금 회수는 불가능하며 문제는 우리가 발행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채권의 만기가. 그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재단은 재경그룹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액 주주들과 협력업체들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것이며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최소한이나마 되찾을 수 있도록 법률 및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태준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의 이름으로 그가 망가뜨린 사람들을 구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또한 강태준 재단은 윤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차세대 금융 인재들을 위한 장학금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것입니다. 우리는 제2의 강태준이 아니라 강태준이 되지 않을 인재들을 키워낼 것입니다. 그래서 손실액이 정확히 얼마라는 건가? 태준이 말을 잘랐다. 재무사장이 마른 침을 삼켰다. 직접 손실만 8천억 원입니다. 채권단 소송과 위약금까지 합치면 1조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강태준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식당의 소음, 텔레비전 소리, 모든 것이 사라지고 윤지수의 목소리만이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그녀는 돈을 원한 적이 없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증명이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복수는 감정의 영역이지만 그녀의 행동은 철저히 이성의 영역이었다. 1조,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것은 재경그룹의 한 해 영업이익과 맞먹는 금액이었다. 태주는 잠시 호흡을 잊은 듯 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그는 2년 전 서재에서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조목조목 짚던 아내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 나라는 정치 리스크가 너무 커요. 기반함 조사 데이터도 신뢰할 수 없어요. 태준 씨, 이건 도박이에요. 그녀가 만약 단순히 복수를 원했다면 그녀는 로고스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었을 것이다. 윤지수 재단의 이름으로 자선을 베풀며 몰락한 전 남편을 비웃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 자신이 이룬 모든 성과를 지워버렸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의 자리에 그의 이름을 대신 올려놓았다. 그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던가. 여자가 알지도 못하면서 끼어들지 마. 네, 감히 이게 돈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 그는 자신의 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인정할 수 없었다. 시끄러워. 고작 1조 가지고 그룹이 휘청거릴 것 같아? 당장 은행권에 연락해. 만기 연장 협상해. 하지만 그것은 명예로운 방식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박제했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이름을 기업 탐욕의 피해자들을 돕는 기금이자 비윤리적 경영의 반면교사라는 의미로 영원히 고정시켰다. 그녀는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유산을 빼앗아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재정의해버렸다. 하지만 은행들의 태도는 예전 같지 않았다. 그룹의 주력 은행장이었던 노회한 은행가는 더 이상 그에게 굽실거리지 않았다. 강 회장님, 유감입니다. 그룹 전체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 담보 없이는 만기 연장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압박이었다. 그가 쌓아 올린 부, 엠미드는 그녀가 쌓아 올린 부에 의해 무너졌다. 그리고 이제 그가 지키려던 이름, 미은,
그녀가 기부한 자선,资산에 의해 영원히 종속되었다. 앞으로 사람들은 강태준을 몰락한 회장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윤지수가 세운 자선재단의 이름으로 기억할 것이다. 이것은 칼로 베는 복수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완벽한 형벌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가 존재했던 이유마저 바꿔버렸다. 그녀는 그에게 용서나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거대한 서사 속 가장 비참한 각주로 만들어버렸다. 설상가상으로 검찰이 재경건설의 본사를 압수수색했다는 속보가 터졌다. 혐의는 해외 비자금 조성 및 횡령이었다. 강태준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칼끝이 그의 목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태준은 처음으로 자신이 쌓아올린 제국이 모래성일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다. 강태준은 식어버린 국밥 그릇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3년 전 펜트하우스에서 그녀를 비웃으며 쫓아냈던 자신의 오만함이 지금 이 순간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과신했고 반대 의견을 묵살했으며 리스크를 관리하는 대신 억누르려 했다. 그리고 그 모든 오만함의 대가가 한꺼번에 청구되고 있었다. 이 사회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다. 아버지 세대의 원로 이사들이 그들의 불안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다. 태준이, 자네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닌가? 그는 졌다. 돈으로도 지성으로도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름으로도 완벽하게 졌다. 혼란 속에서 전략기획실장이 시장 동향 보고 중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회장님,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투자사가 저희 프로젝트 붕괴 직전에 관련 건설주와 원자재 선물 대부분을 공매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마치 이 사태를 예측이라도 한 것처럼 텔레비전 화면 속 윤지수는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녀는 더 이상 카메라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임무를 마쳤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아내도 로고스의 대표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롯이 윤지수 그 자체로 자유로워졌다. 강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로고스 알파 바이오건으로 그의 뒤통수를 쳤던 그 이름. 그 쓰레기 같은 놈들 얘기가 왜 또 나와? 하이에나처럼 냄새 맡고 달려든 거겠지. 그런 잡놈들 신경 쓸 시간 없어. 당장 검찰 라인부터 막아. 그녀는 건물 밖으로 나와 기다리고 있던 평범한 택시를 잡아탔다.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강태준의 이야기는 그녀가 정의한 그대로 끝이 났다. 그는 로고스를 여전히 일시적인 현상, 운 좋은 하이에나 정도로 치부했다. 그는 재경이라는 거대한 사자의 몸에 난 상처에 달려드는 파리떼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로고스는 하이에나가 아니었다. 그들은 사자가 비틀거리기를 기다렸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목줄을 끊기 위해 준비해온 조용하고 굶주린 늑대였다. 그리고 그 늑대의 우두머리는 한때 그의 침실을 공유했던 여자였다. 재경그룹이 해외 프로젝트의 붕괴로 휘청거리는 동안 여의도 증권가는 또 다른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 폭풍의 이름은 로고스였고 그들의 새로운 목표물은 재경그룹의 핵심 공급망 파트너 중 하나인 해안해운 헤이니안 시핑이었다. 해안해운은 재경의 무역 물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강태준이 다음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던 사업에도 필수적인 중간다리였다. 해안해운의 주가는 지난 며칠간 미친 듯이 요동쳤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시장에 나온 물량을 모조리 빨아들이고 있었다. 해안해운의 경영진은 공포에 질렸다. 이것은 우호적인 투자가 아니었다.
살과 뼈를 발라먹으려는 잔인하고 정교한 적대적 인수합병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강태준은 이 소식을 뒤늦게 접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난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었다. 뭐라고? 해안해운이 공격당하고 있다고? 누가 감히 당장 막아. 우리가 가진 유동성이라도 투입해서 경영권을 방어해. 그가 소리쳤다. 해안해운이 적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은 재경의 공급망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재경그룹이 자금 투입을 망설이는 사이 로고스는 이미 과반을 훌쩍 넘는 지분을 확보했다. 그들의 매집 속도는 컴퓨터 알고리즘처럼 빠르고 무자비했다. 시장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거래를 끝낸 후였다. 그의 시선은 식당 한 구석, 천장 모서리에 매달린 낡은 텔레비전에 고정되어 있었다. 화면 속에서 그가 버렸던 아내 윤지수가 서 있었다. 그녀는 그가 기억하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한때 소유했던 그 모든 부와 권력을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방금 그녀는 자신의 입으로 폭탄을 터뜨렸다.